그대 때문에 가슴이 이 심장이 안녕하세요, 써니일입니다. 6월 19일 써니일의 새 미니 앨범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하천에 살고 있는 소설가 이효수입니다. 모쪼록 국민의 눈, 국민의 귀, 국민의 입이 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권력, 자본가, 사주가 아닌 국민이 주인인 방송 국민TV. 조합원이 돼서 국민TV의 주인이 돼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국민TV 화이팅! 모두의 꿈 만들어요. 여기 국민TV.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네,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오늘 전철로 나오면서 휴대폰으로 포털 다음의 기사를 검색하고 있는데 현충일날 술판 버린다는 기사가 있었어. 이긴 또 무슨 역 같은 기사야 해가지고 봤더니 역시 조선일보더라고요. 예. 물론 현충일이라는 것은 순국선열을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추모하는 날입니다. 그런 추모일날 젊은 청소년들이 그 나라의 뜻을 기리지 못하고 술판을 벌인다는 거 나쁜 일이 있죠. 그러나 청소년들이 올바른 국가관을 가지지 못하도록 부추겨온 그런 친일파 세력들을 비유하는 그런 신문이 조선일보 아닙니까? 한국 현대사학회인지 뭔지. 저도 그 교과서 아직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 드러난 보도된 문제점만 보더라도 보통 심각한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항상 보면요, 정말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눈을 부라리며 성질내는 걸 보고 적반하장이라고 합니다. 99%가 1%에게 쏘가서 사는 세상. 적반하장이 일반화된 세상을 바꾸자고 만든 매체가 바로 국민TV입니다. 국민TV 라디오 많이 성원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6월 6일 현충일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이 광고는 김주연 조합원 제공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이명박입니다. 요즘 젖새 회피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도덕적으로 완벽한 저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 공정한 언론이 바로 서야 저와 같은 평범한 서민들의 밝은 미래를 약속된다. 그래서 저는 국민TV 조합원으로 가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조합원으로 많이 가입하셔서 저희 동지로서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 생각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광고는 인천에 거주하는 김주연 조합원이 조합원 배가운동의 일환으로 의뢰한 광고입니다.
네. 국정원 게이트, 점점, 에스컬레이트 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범죄 심리학자, 표창원 교수. 경찰대를 그만두긴 했습니다만은, 교수라는 호칭이 제일 좋네요. 경향신문에 매주 연재하고 있는 표창원의 단도직입. 국정원 게이트와 박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오늘 첫머리의 칼럼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지난해 12월 11일 오피스텔 앞 대치 상황에서 시작된 국정원 게이트가 6개월째를 맞고 있다. 40시간의 잠금이냐 감금이냐 논란 후 국정원 직원이 컴퓨터 2대를 이미 제출하자 경찰은 분석에 일주일 이상 걸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12월 16일 오후 김무성 선대본부장 등 새누리당 관계자들이 기자 간담회나 방송에서 경찰이 수사 결과를 내놓을 때가 됐다는 이야기를 흘렸고 그날 저녁 대선 후보 제3차 TV토론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민주당이 증거도 없이 감금하고 성폭행범이나 쓰는 수법, 여직원 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문재인 후보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 직후인 밤 11시 경찰 국정원 여직원 하드디스크에서 댓글 흔적 발견 못해라는 긴급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이 속보로 모든 TV방송에 보도됐고 다음날 주요 일간지 일면 머릿 기사가 됐다. 네. 어제 같은 일이네요. 어떨 때는 어제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100년 전 일 같기도 한데요. 표창원 교수가 전하는 점을 요약하면은 결국은 뭔가 거대한 백그라운드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죠. 국정원 게이트. 댓글 오피스텔을 습격합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잠금이냐? 자기가 잠궜느냐? 아니 감금당했느냐? 감금이냐? 그러다가 국정원 직원이 컴퓨터 2대를 제출을 합니다. 경찰은 분석에 일주일 걸린다고 했지만은 김무성이가 내놓을 때가 됐는데 하니까 바로 그냥 그날 저녁에 박근혜 후보는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성폭행범이라 쓰는 수법이다. 민주당이 증거도 없이 말이야 선량한 여직원을 감금하고 인권 침해다 그 여직원에 대한 이렇게 주장하면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죠. 그리고 나서 바로 11시에 경찰은 국정원 여직원 하드디스크에서 댓글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고 밝힙니다. 바로 그 뒤에는 김용판이 있었죠. 원세훈 김용판으로 이어지는 커넥션에 김무성이 추가되는 순간입니다. 김무성이 경찰이 수사기획과 내놓을 때가 됐는데 하니까 바로 내놨지 않습니까? 이게 어찌 커넥션이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백그라운드에서는 야 빨리 내놔 없다고 해 라는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 정황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모든 방송, TV를 도배했고 그리고 선거로 이어졌습니다. 12월 16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바로 그 다음 날인가요? 선거였죠.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민주당의 국정원 음해 흑색 선전, 여직원 감금 등 인권 침해를 집중적으로 내세웠고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됐다. 하지만 선거 이후 진행된 검찰 수사로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는 김용판 당시 서울청장이 주도한 거짓말이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주도한 조직적이고 대대적인 불법 여론조작 활동이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네, 선거를 사흘 앞뒀네요. 12월 16일이니까 12월 19일이 선거였고 사흘 앞둔 대대적인 공세. 김무성은 경찰이 수사 발표를 할 때가 됐는데 박근혜 후보는 여직원 성폭행 범처럼 감금하고 인권 침해다라고 얘기하고 바로 그 다음 그 직후인 11시에 김용판 서울청장이 주도해서 아무는 댓글 흔적이 없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순 거짓말이었어요.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주도한 거짓말 그리고 댓글 흔적 없기는커녕 원세훈이 아주 그냥 연간 1조씩 받아쳐먹는 그렇게 해서 혈세를 낭비하는 국정원의 전 조직을 총동원해가지고 전 조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라 엠병할 새끼들.
뭐 전적인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지금 드러난 걸로 보면은 뭐 국익전략실인지 뭐 심리정보국인지 뭐 대북 심리전단인지 이런 데 있는 그야말로 7급 국정원 수십 대 수백 대의 경쟁률을 뚫고 공무원이 된 엘리트 요원들을 갖다가 댓글 알바나 시키고 박원순 지압 공작이라 하고 도대체 드러나지 않은 또 무슨 일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확인된 수사 막바지에 돌연 황교안 법무장관이 검찰에 공직선거법을 적용하지 말고 불구속 수사하라는 압력을 넣고 있다는 보도로 파문이 일고 있다. 국민이 궁금한 건 두 가지다. 원세훈과 김용판의 배후엔 누가 있고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검찰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새누리당 관계자 등 원세훈, 김용판의 배후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검찰에 압력을 넣고 있는 황교안 장관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인사청문회 당시 단 2건의 형식적인 사건 수임 대가로 로펌에서 16억 원을 받아 전관 예우 논란을 일으키며 의원들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황교안 장관이 로펌 로비스트 역할을 하며 자신의 고객들을 무리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분노한 일부 시민은 선거 무효, 박근혜 사퇴를 외치기 시작했다. 네. 야, 이 황교안이 골 때린 사람이네요. 단 2건의 형식적인 사건 수임. 그 대가로 16억 원을 받아 챙겼네요. 참나, 돈 벌기 쉽습니다. 예. 그래서 의원들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그 황교안 법무장관이 이제는 장관이 아니라 다시 로비스트가 돼가지고 자기 고객들인 이명박과 원세훈, 김용판에 대해서 이 고객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 수임 대가는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 분노한 일부 시민들이 선거무효다, 박근혜 사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사건 최대 피해자인 문재인 의원이 밝혔듯 국정원 게이트가 사실로 드러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대통령과 정권의 정통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야당의 의혹 제기가 허위, 흑색 선전이라고 믿고 잘못된 발언을 했다면 박근혜 대통령 역시 이 사건 최대의 수혜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피해자답게 행동해야 한다. 자신을 속이고 망신시킨 범인들에게 분노해야 하고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이 드러나도록 행정 수반으로서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국민과 야당, 문재인 의원에 대한 공개 사과는 유죄 판결 이후로 미룬다고 해도 황교안 장관의 축소 압력 의혹에는 강하게 문책하고 본인의 뜻과 다름을 보여줘야 한다.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관련성과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슨 얘기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당시 문재인 후보와의 토론에 나와가지고 국정원 여직원을 성폭행범처럼 감금하고 인권 침해를 하고 있다라고 발설을 했던 것이 잘못 보고를 받아서 그랬던 것이라면은 밑에 있는 인간들이 따선 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에 훼손을 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황교안이가 가로막고 있는 것을 당신 뭐 하는 거야? 내가 장관시킨 게 법대로 하라고 얘기한 거지 누구 나 보호하라고 그랬어? 이렇게 나와야 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적거리고 있다면은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도 알고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판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정통성에도 심한 훼손이 오고 정말로 정권 퇴진 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덤태기 쓰지 않으려면은 빨리 황교안을 바꾸든가 아니면은 빨랑빨랑 날 속였던 인간, 나도 사실은 피해자야. 피해자 태도를 취해야만이 그나마 대통령의 정통성에 훼손이 없다, 이런 지적입니다. 범죄심리학자의 지적 체계드려야 할 겁니다. 1972년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이 재현되는 수순이다. 재선을 노리던 닉슨 대통령은 민간인 5명이 야당 선거운동 사무실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다 적발당하자 곤혹스러웠다. 무관함을 강하게 주장해 당선됐지만
이후 진행된 FBI 수사에서 CIA와 백악관, 선거운동본부 관계자들의 연루가 드러나기 시작하자 FBI에 압력을 넣어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다. 결국 언론 보도로 사실이 드러나자 의회에서 대통령 탄핵이 추진됐고 닉슨은 탄핵 직전에 사임하고 만다. 도청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범죄 행위 연루 의혹에 대해 거짓말을 했고 수사 과정에 압력을 넣은 사실 때문이다. 네. 이게 중요한 점입니다. 물론 닉슨 대통령이 도청을 직접 지시했다면은 그거야 뭐 탄핵 정도가 아니라 깜빵 가야 될 일이죠. 그러나 닉슨이 모르는 사이에 아랫놈들에 의해서 도청이 진행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그 사실을 솔직하게 밝히고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전했다면은 최소한 탄핵은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실을 숨기고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는 수사 압력까지 넣었어요. 이것 때문에 탄핵 되려고 해서 결국은 탄핵 쪽팔리기 싫으니까 사임했던 겁니다. 지금 국정원 게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용서하고 사과하고 야당에게 그리고 문재인 후보에게 사과하는 것이 온당한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진솔한 사과에 약합니다. 근데 이걸 숨기고 압력을 넣고 야 원세훈이를 갖다가 선거법으로 집어넣으면은 야 씨발 그러면 그 원세훈이 국정원 댓글 때문에 박근혜 당선됐다는 거야? 안 돼! 라고 나오는 순간 몰락은 시작되는 겁니다. 예. 국민은 안보와 경제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의 하야나 정권의 불안을 원하지 않는다. 법 절차와 정의가 지켜지고 진실이 드러나며 책임질 자들이 처벌받는 정상적인 모습을 원한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인간적인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싶고 다시는 이런 국헌문란 범죄 행위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얻고 싶을 뿐이다. 대통령의 구국의 결단으로 정의가 구현되고 국민이 통합되길 진심으로 희원한다. 네, 뭐 별로 달성되지 않을 듯한 희원이긴 한데요. 네, 이렇게 되기를 빕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그런 얘기를 했을 것이냐. 이 점이 아닐까 싶어요. 표창원 교수도 차마 이 문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예. 그러나 저는 그렇게 의심합니다. 그런 의심, 박근혜 대통령이 미리 알고 있지 않았다면 왜 한교안 같은 인간이 그런 식의 수사 압력을 넣겠어요? 꿀릴 게 없는데. 솔직히 원세훈이나 김용판이나 이명박이가 깜빵에 들어가는 게 박근혜 대통령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지들이 도와준다고 지랄병을 치다가 위법을 해서 깜빵에 들어간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없는 거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황교안에 나서가지고 저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혹시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서울 중구가 있습니다. 중구. 서울 중구는 원래 그 지방선거에서 서울이 그냥 야당이 싹쓸이 할 때 야당으로 넘어왔었는데요. 2011년 4.27 재보선 때 한나라당으로 다시 넘어갔습니다. 그때 투표율이 31%였어요. 투표율 31%인데도 불구하고 아슬아슬하게 그때 당시 한나라당의 최창식 후보가 구청장이 됐습니다. 이 중구에 한나라당, 지금 새누리당 구청장이 들어오니까 골 때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 대한문 앞에 농성촌을 갖다가 철거한 것도 다 중구입니다. 그 중구청장 최창식, 문제 많은 사람인데요. 이번에는 또 박정희 기념공원을 만들겠다고 나서가지고 요걸 있는 대로 쳐먹고 있습니다. 최창식 그 양반, 이 박근혜 대통령의 짝퉁 계정인 GH/PARK, 근혜박으로 착각할 수 있죠? 그 짝퉁 계정들이 트위터에 많이 있습니다. 짝퉁 계정을 박근혜 대통령인 줄 알고, 아이고, 황송합니다. 뭐 이런 투로,
아부를 떨다가 또 개망신당한 그런 전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예, 뭐 트위터에서 아부 뜨는 거야 망신으로 끝나지만은 무려 국민의 혈세 150억을 들여가지고 박정희 공원 만든다는 이런 이 망발에 대해서 경향신문이 사설로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았던 서울 중구 신당동 가옥 일대를 기념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보도다. 가옥을 원형대로 복원하고 부근 건물을 매입해 4,070제곱미터 규모의 공원을 만든다는 게 서울 중구의 계획이다. 총 300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사업 타당성 용역까지 마쳤다고 한다.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보며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기념공원 만들겠다는 신당동 가옥은요, 박근혜 아버지인 박정희가 육군 1참모장이었던 1958년 5월부터 1961년 8월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간사 이사기까지 3년간 거주했던 곳입니다. 뭐 그렇게 엄청난 역사적 유적도 아니에요. 예. 근데 뭐 박정희에 대해서는 뭐 호불호는 엇갈리고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 현대사의 중요한 인물이라는 점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그래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선 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 통치 기간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명백하게 아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잉충성, 권력 우상화 논란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대구시가 박 대통령의 삼덕동 생가터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구국의 길 탐방로드를 조성, 이거 완전히 박근혜 대통령을 욕보이는 일입니다. 욕보이는 일이에요. 사설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누가 될 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은 사업이다. 필요한 사업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얘기죠. 과도한 예산도 문제다. 소요 예산 가운데 150억 원을 국비, 60억 원을 시비로 충당하고 92억 원을 구비로 마련한다는 게 중구의 계획인 모양이다.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이다. 당장 올 하반기부터 각 기초자치단체가 예산이 없어 유아 보육료도 지원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논란이 예상되는 전시성 사업에 거금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고 중앙정부와 서울시에까지 손을 벌리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다. 이미 서울에는 더 규모도 크고 잘 꾸며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시설이 있다. 김대중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지난해 2월 마포구 상암동에 개관한 박정희 기념 도서관이다. 네. 참 미친 짓이죠. 이런 인간들이 참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유권자로서 쪽팔리는 일입니다. 설사 그런 필요가 있다고 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서 추진해야 마땅할 일이고요. 무려 300억 원이나 드는 예산을 구비 92억 원, 시비 60억 원, 서울시도 돈 낸 나라 이거죠. 국비 150억 원. 이딴 발상을 아는 최창식 구청장의 뇌를 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심지어 올 하반기부터 각 기초단체, 자치단체 예산 없어가지고 유아 보육료도 지급하지 못하고 나서는 판인데 이딴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정말 유권자로서 쪽팔리는 일입니다. 물론 도심에 유익한 시설이나 녹지 공간 많이 있어서 좋죠. 공원 만드는 거, 예. 말하자면 주민들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가 뭔가 돈을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뭔가를 한다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살아있는 권력, 박근혜 대통령에게 헌정하는 박정희 기념공원을 만들겠다는 발상을 내놓는 것 그 자체가 썩어 빠진 겁니다. 정말 서울시는 물론 서울시는 예스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라에서 예스한다면 이건 진짜 미친 짓입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네. 원자력 발전 비리로 인해서 올 하반기가 아니라 올 여름 전력 대란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원전 비리 지금 뿌리 뽑기 위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이 전력 대란의 와중에서 바로 이명박이가 추진했던 그 민영화의 폐해, 민자 발전소들이 웃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예. 한국
발전산업노조 정책실장 김동성 씨의 한겨레에 기고한 글. 정부가 자초한 전력대란으로 돈방석에 앉은 재벌 대기업.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민영화가 왜 좋지 않은 건지. 온 국민은 전력난 때문에 고생하는데 그 뒷전에서 재벌들, 대기업들은 배 두드리고 있다는 사실 우리 모르고 있어요. 항상 1%에게 99%가 쏘아 넘어가고 야 그래도 박근혜는 이명박이하고 달라라는 가문인설에 쏘아서 또다시 박근혜를 선택한 우리 국민의 처참한 실상입니다. 읽어보시죠. 올해는 뜨거운 여름이 석 달이나 지속된다고 한다. 그러나 2011년 9월 15일 정전 사태 이후로도 전력 공급 예비력은 500만 킬로와트 이하로 떨어지는 전력 수급 비상이 수시로 발령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5월 29일 불량 부품 사용 문제로 원자력 3기가 운전을 멈췄다. 최근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만성적인 전력 수급 비상 사태는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전력 산업 민영화가 초래한 하나의 단면이다. 정부의 전력 산업 구조 개편으로 발전 산업의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민자 발전이 대거 진출했다. 정부는 민자 발전을 포함해 전력 수급 계획을 세웠으나 사기업에 대한 통제는 제한적이거나 거의 할 수 없는 바, 필요한 발전 설비를 전력 수급 계획에 따라 건설하지 못했다. 민자 발전 회사들이 임의로 취소하거나 포기한 발전 설비만 해도 전체 발전 설비의 10%인 8,000메가와트에 이른다. 이로 인해 적정 설비 예비율 15%가 무너지고 예비율 6% 안팎으로 떨어져 만성적인 전력난 시대가 도래하게 됐다. 무슨 얘기냐면은 정부가 전력산업 민영화를 통해서 민간 회사들을 발전산업에 대거 진출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민간 전력회사는 정부가 제 마음대로 통제를 못해요. 근데 전력 수급 계획은 국가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민간 발전회사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전력 예비율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얘들은 돈 안 되면 안 하거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이익들이 민자 발전 회사들에게 그야말로 가고 있는 겁니다. 다 국민 세금이죠. 첫 번째 이익은요. 지난해 포스코, LG, SK 등 5대 민자발전회사가 전기를 생산하여 거둔 순이익은 무려 1조 원 가까운 9,400억 원입니다. 규모 면에서 민자발전회사보다도 5배가 더 큰 발전 공기업 총이익 7천억 원보다도 많았어요. 결국은 존나게 전력 생산해가지고 그거를 민간에게 공급을 해서 받은 돈 중에서 5분의 1 규모도 안 되는 5대 대기업, 그 중에서 LG, SK는 재벌이죠. 그 회사의 이익이 다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순이익이 9,400억 원이라면요. 이게 한 이익을 1조 한 5천억 이상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한 2조 원 가까이. 산업용 전기요금은 생산 농가의 90%도 안 됩니다. 이게 박정희 때부터 내려오던 습관인데요.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전력을 싼 값에 공급한다. 그런 취지로 생산 원가의 90%도 미치지 못하는 전기요금을 적용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삼성이나 현대, LG 등 재벌 대기업이 원가 이하의 전기 사용으로 챙긴 간접이윤도 1조 원 이상에 달했습니다. 발전회사 만들어 1조 원 챙겨 먹어. 그리고 전기값 싸게 공급해 주니까 또 1조 원 챙겨 먹어. 심지어는요, 전력 공급 예비력이 떨어지면은 정부가 전력 수요 관리 명목으로 재벌 대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작년 한 해에 4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런저런 명목으로 발전산업 민영화해서 재벌들은 그야말로 몇 조 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겁니다.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우리가 내는 전기세 요금에서 나오는 겁니다. 전기 사용량을 보더라도 산업용 전기는 전체 사용량의 55%를 차지하는 데 비해 국민들이 쓰는 가정용 전기는 14%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OECD 국가 평균의 절반이다. 이렇듯 전기 소비량의 급증과 30조 원에 달하는 한전의 막대한 누적 적자는 원가 이하의 산업용 전기에서 기인한다.
전력 대란이라는 국가적 불행을 초래한 정부와 이 상황에서 특별 이윤까지 누리는 재벌 대기업들이 요즘 신문 방송에서 펼치는 절전 호들갑은 전력 대란의 근본 원인을 가리고 그 책임을 국민 개개인에게 떠넘기는 가림막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원가 이상으로 현실화하고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전력 산업 민영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네. 결국은 한전이 누적 적자가 30조 원에 달합니다. 그 30조 원 누적 적자의 원인은 그야말로 전기 소비량의 절반 이상을 점하고 있는 산업용 전기값을 너무 싸게 공급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전기값 개인들이 가정이 전기 사용료를 싸게 내가지고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전력 대란의 그야말로 반대급부를 갖다가 뒷구멍에서 몇조 원씩이나 챙기고 있는 그런 정부와 그런 대기업들이 절전 호들갑을 뜨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악의 눈물에 불과한 거죠. 전력산업 민영화, 자유화. 15년 이상 먼저 추진했던 영국과 미국은 만성적인 전력난과 대규모 정전 사태 그리고 요금 폭등을 일으켜서 국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국유화하거나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보수 진영이 받들어 모시는 대체가 했던 일이 그 만행이 바로 이거예요. 전부 다 민영화했더니 처음에는 좋았지. 사실 민영화를 하는 것도 이유는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공무원들이나 노조원들이 그야말로 귀족화돼가지고 땡까땡까 하면서 나라에 온갖 누적 적자를 안기면서 잘 먹고 잘 살았거든. 그래서 노조 혹은 그런 이제 기존 노조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대처가 민영화를 한 거예요.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참담했어요. 지금 다시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의 교훈이 바로 우리 곁에서 생생히 숨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나 관면학자들은 현재의 전력 난국을 전력산업 민영화가 미진해서 일어났다고 이런 개구라를 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우리는 항상 쏟고 사는 모양입니다. 정말 열받아요. 네, 오늘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국민TV 라디오는 방송 인력을 제외하고는 오늘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가격을 위해서 전화를 열심히 돌려도 받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방송 마치고 가서 받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요. 지금 차세대 우리 공군 전투기 사업 16조 원이라든지 8조 원이라든지 16조 원이라든지 조 하니까 이거 감도 안 잡혀요. 지금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한겨레신문을 보니까요. 충남대 종합군수체계연구소장이라는 분인데 성함은 이희우 씨예요. 예비역 공군준장이라고 합니다. 아주 경청할 만한 그런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이 16조 원에 달하는 차세대 전투기 이제 선정 곧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로파이터라고 유럽연합의 그 합자회사들 있죠. 그다음에 로키드 마틴, 보잉 이런 데서 지금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요. 그것이 한국형 전투기 사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기 체계를 고려를 하면은 미국산을 갖다 쓰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터무니없는 가격 그리고 기술 이전 끓이기 온갖 행패를 다 부립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 운운하면서 은근히 강요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근데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은 한국의 항공산업 실력을 겁냅니다. 기술 이전 함부로 해줬다가 나중에 적수로 등장하지 않을까. 사실 T-50 고등훈련기 같은 것도 미국의 기술 이전을 받아서 만든 비행기입니다만은 결국은 수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한미 간에 다툼도 있는데요. 이 이희우 충남대 종합군수체계연구소장님은 유로파이터를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 이런 것들도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해준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사실 이 문제는 군사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유용한 것입니다만 여러분에게도 읽기를 권합니다. 오늘의 비평 여기서 마칩니다.